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의 대학 진학운동과 인권 강의를 하는 김형수라고 합니다. 형수님 할 때 형수라고 외우시면 딱 기억되시죠? 특이하게 제 이름의 수는 목숨 숫자를 씁니다. 원래 옛날부터 이 한자를 이름에 쓰는 건 금기인데 칠삭동이 어렵게 태어나서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세상에 나와서 최대한 오래오래 살아는 뜻으로 부모님이 넣어주셨지요. 그렇게 한 50년까지 살다 보니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멋있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건강권, 장애인의 건강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보다시피 저는 목발을 사용하고 있고 뇌변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잔치를 앞두고 찾은 동네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한 제 장애를 발견해 주셨지요. 나이와는 달리 목을 가누지 못한 것을 집중해서 덤덤히 태어날 때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시고 몸 여기저기 만져보고 살펴보고 반사검사를 해보시더니 뇌성마비가 왔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그렇게 비쌌던 인큐베이터도 들어가지 못해서 사망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은데 미움이라도 꾸준히 먹인 부모님 덕택에 살아났다고 부모님 당신들을 엄청 칭찬하셨고 얼른 큰 병원을 가서 열심히 치료하면 장가갈 쯤에는 누구나 하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몇 번이나 말해 주셨죠. 그 할아버지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장애를 빨리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뇌변면 장애를 감기처럼 빨리 완치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관리하고 치료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이 가능한 것을 알려준 전문가이셨습니다. 당신만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장애라고 하면 귀신이 들렸다거나 기도만 열심히 하면 기적으로 나을 거라고 했던 시절, 장애라 하면 소아마비밖에 몰랐던 1970년대에 뇌병변, 뇌성마비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죽을 아이를 살려냈다고 부모님을 칭찬하고 격려해준 작은 동네 의사선생님. 저는 기억도 안 나는 분이지만 늘 고마워하는 부모님 얘기를 통해서 생애 전체에서 의사와 치료사 등 전문가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꾸로 태어난 바람에 장애가 된 게 아니라 세상에 빨리 걸음을 내딛고 싶어서 스스로 다리를 뻗어서 태어나 즐기게 살아남은 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지요. 나의 장애를 내 인생의 멍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니와 장애를 구원, 기적이 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이 단정 짓는 것을 강하게 거부할 수 있었지요. 부모님 역시 장애가 죄나 불행이라고 저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장애를 발견하고 이야기했던 그 할아버지 의사가 장애를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처음에 장애를 진단한 의사가 그렇게 알려주니까 그 이후에도 어떤 다른 해석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장애를 처음 발견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건강과 삶에 대하여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강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료 전문가들이 건강할 권리를 만들고 발견하고 해석하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왜 이렇게 올바른 장애 진단으로 많은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이상한 민간요법에 크게 의존하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적절한 치료에 집중할 수가 있었지만 당시 부산 고향에서 뇌변면 장애를 위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가 조금이라도 가능한 곳은 부산 백병원과 부산대병원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병원에 상주하는 재활의학 전문의는 전무했고 가끔 서울에서 출장 오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죠. 실제 치료사를 배치한 곳은 백병원 뿐이었는데 10분도 넘지 않는 치료 시간에 치료비만 해도 당시 돈으로 2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지금 따지면 20만 원도 되겠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라 부모님은 병원에서 가끔 치료받는 걸 그대로 기록하셔서 다시 집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것으로 치료를 이어나오곤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장애아동 치료도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턱없이 부족한 병원과 기나긴 대기 시간으로 무분별하고 검증되지 않는 사설 민간 치료에 아주 많은 그 의료 쇼핑으로 말미암아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지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공공재활병원의 확대를 요구하시는데, 공공재활병원의 양적, 질적 확대뿐만 아니라 충분한 지역균형 배치를 통해서 여러 비용을 아끼고 대기 시간을 줄여서 조기 치료에 개입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충분한 지역균형 배치는 반드시 장애인만을 전담하는 병원의 걸림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애 발견 초기에는 재활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생애 주기별로 보면 모든 의료 전달 체계에 장애인의 참여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만 보더라도 직접적인 재활치료보다는 여러 가지 노화와 성인병 예방이 지금은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동네 보건소와 치과, 안과 등 1차 진료병원의 접근성과 이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머나먼 거리에 장애 전담 의료기관에 모르는 전문가들보다 가까운 거리에 자주 보던 동네 의사 선생님이 더 신뢰가 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행 초기에 있는 장애인 주치 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시장에 떠밀려가는 원격 진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요. 일각에서는 원격 진료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홍보하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와 대안 없는 원격 진료는 오히려 그것을 핑계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의료를 접근을 거부하는 걸 만들거나 변환경을 원격 진료를 핑계로 변화시키자를 위험이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가 인생 전체에 걸쳐서 훈련해야 하고 치료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저는 95년도에 대학에 진학해서 그 대학 재활의학과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뇌변면 장애를 개선하는 수술 치료가 혹시 가능한지 진찰을 받고자 했었죠. 95년 당시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아주 드물어서 수술 치료를 문의하면 정형외과에서는 무조건 수술로 다 완치될 것처럼 말하곤 했는데 이번에 재활의학과 의사는 사뭇 달랐지요. 7살 때 외과적 수술을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재활병동에서 저를 살펴본 전문의는 젊은 여성 재활의학과 부교수셨는데 20분 넘게 나의 평발과 고관절, 골발 등을 일일이 손으로 촉진해 보시고는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대학생이니까 그냥 열심히 놀고 학교생활이나 실컷 하고 나중에 성장이 끝나는 40대가 돼서 몸에 통증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한번 수술을 고려해 보지요 라고 진단해 주셨죠. 의외였습니다. 이제까지 의사들은 항상 장애를 진단할 때면 수술하면 무조건 좋아질 수 있다고 호기롭게 달려드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거나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재활과 치료는 시간의 힘을 요구하고 재활과 치료가 인생의 다양한 길을 재미있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자동차라면 바로 시간은 그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엔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당사자의 건강은 바로 이런 자동차의 연료가 되고 그 강도를 시기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집중치료와 재활은 그 엔진에 걸리는 기어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모든 시스템과 인프라가 멈추는 위험에 대비해서 다른 사람의 위험도 책임질 수 있는 멋있고 믿음직한 아들, 아버지, 애인, 선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양한 환경을 활용하고 적응하고 유지하기 위해 치료와 전문가는 꼭 필요합니다. 치료와 재활은 바로 다양한 역할을 시의적절하게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만들어주는 능력이고 환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료 정책과 전달 체계도 고민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재활과 치료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과 또는 즐거운 삶을 고민하는 것들이 좋은 치료사가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애는 방역에 강하고 장애는 감염에 약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장애는 이동과 활동의 제약 때문에 전염 전파의 비위험군으로 인식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장애인은 주체적으로 지원과 의료와 돌봄을 선택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감염 수용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원에서 장애인은 우선권에서 밀려 방치되기가 쉽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장애 감염의 위험군으로서 획일적 관리에 놓이기 쉽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료 지원 접근의 어려움은 감염 발견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돌봄과 지원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접촉을 받아야 되고,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애인 주치 사업의 의미와 방향이 있습니다. 즉, 방치되지 않도록 방역에 저항하는, 참여하는 장애 이해 조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에 의료인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관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경험과 진단 경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자세하고 개별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적절한 돌봄과 지원과 환경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조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안전한 사람이 되어서 필요한 지원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지원과 돌봄을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가족들을 보호하는 사람 말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치료와 재활을 동반한 의료의 목표는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뀝니다. 사회가 변하고 발달의 발전 속도가 몸의 적응과 발전 속도를 훨씬 추월해 가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신발을 혼자서 신고 끈을 묶는 것이 가장 큰 재활, 개인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00원짜리 신발끈을 묶어주는 끈 조임기가 나왔고, 2G4 핸드폰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정조준할 만큼 연습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와서 일정 화면을 기계적으로 조절하면서 그런 반응할 수 있는 앱을 찾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바뀐 거죠. 못발을 운영하여 공간에 이동할 때는 옛날에는 넘어지지 않고 팔과 다리가 협응시간을 맞춰서 열심히 운동해야 했지만, 이제는 운전하는 사람이 돼서는 자동차 브레이크와 엑셀에 대해서 동시에 경직하지 않고 다리의 근육을 조정해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반자율 자동차가 나와서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를 보다도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편해졌지만 신발장에 모래시계를 세워두고 운동하시는 시간을 줄이고자 애쓰고, 넘어지지 않고 혼자 샤워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과 연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멋이 있고 원하는 신발끈을 혼자 묶는 것도 데이트할 때나 강의할 때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내가 제 인생을 살고 소비하고 결정하는 것에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와 연습을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활동 지원의 인력 지원이나 물리적 환경이나 IT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전문적인 의료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둘러싼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뇌성마비를 완치하려면 본질적인 치료방법을 꾸준히 연구하는 전문가가 나와야 하고, 그 지난한 시간 동안 항구적으로 남아있는 뇌병변 장애를 우리 사회와 저의 사이의 차이를 정하기 위하여 치료하고 재활하기 위한 의료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저는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 절대로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장애가 없는 것이 장애가 있는 것보다 절대 우월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나의 장애에 정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보다 내 장애를 수용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기를 바랄 뿐이고, 이러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의료인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인권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치료와 재활은 바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시의적절하게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만들어주는 능력이고 환경입니다. 물론 무조건 수술이 좋다며 제 몸을 망가뜨린 의사도 있었고, 힘 조절이 미숙해서 물리치료 과정에서 근육이나 인대를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자석 매트를 팔던 치료사도 있었지. 하지만 저의 정체성을 거의 훼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수술 여부를 고민하며 불안했던 나를 위해서 늦게까지 치료실 한모퉁이에서 내 몸 하나하나 짚어가며 함께 아파해 주었던 전문가 선생님, 주변으로부터 장애로 인해서 비난받거나 불안해질 때마다 언제든지 새벽이라도 연락해서 믿을 만한 소견을 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동료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장애는 생명이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의 안전성을 위한 진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장애는 존재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장애는 생명의 필연이고, 따라서 생명이 있는 생물에게 과학적으로 비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비정상이라는 존재는 오로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죠. 의료적인 판단을 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과학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인권 강의하는 김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